2016년 10월 초, 지금부터 거의 정확히 1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내장 목수는 그만하고 초보 집 짓는 몫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두 팀 이상이 한 단지를 짓고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모두 같은 구조의 집이었고요. 마른 하늘의 날벼락처럼 10월 초 갑자기 태풍 예보를 알게 됐습니다. 차바라는 이름에 아직도 기억나는 강력한 태풍이었는데요. 1층은 다 짓고 2층을 올리고 있었고 아무리 뛰어다녀도 골조완공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두 팀이 있었고 2층 벽에 뼈대까지 만들어둔 상태. A팀의 판단은 이랬습니다. 태풍은 바람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바람의 저항을 받지 않는 선에서 보강을 하기로 했습니다. 가세라고 하는 구조물을 추가했고요. B팀은 가세로는 구조 보강이 어렵다고 느꼈습니다. 합판을 두르고 싶었는데 모든 면적을 두를 시간은 없었어요. 벽의 대략적인 높이 8피트 높이의 반인 4피트 가로로 한 줄을 두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태풍이 지나갔고 다음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AI는 확신을 가지고 B팀의 집이 무너졌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는 A팀의 2층이 흔적도 없이 무너졌습니다. 2층을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했고요. B팀의 집은 약간 기울기만 했었고 장비를 불러서 수직을 맞췄습니다. A팀의 집만 무너진 이유가 뭘까요? B팀의 집은 합판을 붙여서 바람이 저항이 훨씬 강했을 텐데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아직도 꽤나 생생한 막내 집짓기 목수 시절 겪었던 태풍에 무너진 집 사례를 통해서 A, B팀이 선택한 결정의 차이점이 뭐였는지, 이런 구조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가구나 셀프 인테리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지 구조 기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벽체가 만들어지는 과정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벽의 구조는 상당히 단순한데요. 벽의 가로 길이가 될 목재를 준비하고 임시로 그 두 나무를 묶어줍니다. 깔돌이라고 부릅니다. 두 나무에 똑같이 필요한 기둥 간격을 표시합니다. 하단과 상단에 각각 나눠주고 표시한 자리에 맞게 기둥들을 배치하고요. 이제 이걸 결합시켜주면 되는데 못으로 결합하게 됩니다. 깔돌이를 통과해서 기둥 하단에 박히는 거죠. 못 구조에서 이 못은 아주 훌륭한 자재입니다. 특히 위에서 내리 누르는 하중이나 옆에서 칼로 자르듯 치는 힘, 전단 방향 강도에는 엄청 잘 버티거든요. 하지만 이 못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뽑히는 힘에는 턱없이 취약하다는 거죠. 이유는 구조에 있습니다. 집을 지을 때 이런 네모난 사각형을 기본으로 쓰지만 사각형은 좌우로 미는 힘에 아주 취약합니다. 네 변의 길이가 아무리 같아도 보시는 것처럼 옆에서 밀면 각도가 변하면서 힘없이 주저앉아 버리죠. 특히 태풍 같은 강풍이 불어서 이 긴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이 기둥 자체가 거대한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실제 벽을 만드는 자재와 실제 못 길이로 수직 결합을 해보겠습니다. 태풍 정도가 아니라 웬만한 아이도 뜯을 수 있을 정도로 지렛대가 작용하죠. 이 지렛대 효과와 사각형의 변형을 막으려고 대각선으로 나무를 지르는 것, 이게 바로 가세입니다. 가세를 대는 순간 불안정하던 사각형이 단단한 삼각형 두 개로 쪼개지죠. 삼각형은 세 변의 길이가 고정되면 절대 각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틀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아는 안전한 집들은 이 삼각형이 일을 다 하고 있는 겁니다. AI와 A팀도 바로 이 삼각형의 힘을 믿고 가세를 촘촘하게 보강했습니다. 바람의 저항도 최소화하고 구조도 강해질 거라고 생각한 거죠. 하지만 그 무시무시한 태풍 차바 속에서 선으로 이루어진 이 가세 보강은 결국 버티지 못했습니다. 이 가세도 결국에는 못이나 나사 등 철물로 고정하게 되는데 태풍의 벽이 사방으로 흔들리는 힘, 그리고 가세 자체에 가해지는 바람의 저항까지 몇 개의 점에만 집중되겠죠. 결국 가세를 고정하던 못이나 나사는 밤사이에 뽑히거나 부러졌을 거고 가세가 없던 벽은 몇 분도 버티지 못하고 다 쓰러졌을 겁니다. 못과 가세 결합 방법의 한계, 그렇다면 벽 전체를 다 감싼 것도 아니고 어른 허리 높이만큼만 합판을 한 줄 돌린 B팀의 집은 대체 어떻게 멀쩡히 살아남았을까요? 가세가 대각선이라는 선과 몇 개의 점으로 버티는 구조라면 합판은 면으로 버티는 기술입니다. 건축에서는 이렇게 합판을 덮어 외력에 버티게 만든 벽을 전단벽이라고 부르는데요. 사각형 프레임에 합판을 대고 테두리를 따라 못을 촘촘하게 박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람이 밀어붙이는 그 엄청난 힘이 특정 못 하나에 집중되는 게 아니라 이 거대한 합판 면 전체로 골고루 분산됩니다. 수십 수백 개의 못이 힘을 나눠 가지니까 기둥이 지렛대처럼 흔들리려고 해도 합판이 뼈대를 사방에서 꽉 잡고 놔주질 않았던 거죠. 벽이 이렇게만 서 있었다면 당연히 바람에 취약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 벽의 옆에는 수직 방향으로 또 다른 합판을 두른 벽이 있었던 거죠. 이게 태풍을 버티게 했습니다. 가세라는 뼈대만 있었던 A팀의 벽체보다 표면적이 훨씬 넓기 때문에 강한 바람이 부딪혔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철물이 그 힘을 나눠서 받았고 B팀의 벽은 멀쩡했던 거죠. B팀은 시간이 없어서 이 합판을 전면에 다 붙이지 못했습니다. 딱 절반 정도, 하단 깔돌이와 기둥의 반 정도
정도를 결합해 준 거죠. 그런데 왜 안 무너졌을까요? 태풍이 집을 밀 때 가장 먼저 터지고 부서지는 자리는 의외로 지붕이나 꼭대기가 아닙니다. 바람의 횡압력을 받은 건물이 지렛대처럼 흔들릴 때 그 에너지가 최종적으로 몰리는 곳은 바로 땅바닥과 만나는 하단 접합부인데요. 건물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강한 비틀림과 인장력이 걸리는 약점이 바로 바닥 깔돌이에서부터 1m 남짓되는 공간이었던 거죠. 시간이 없으니 윗부분은 과감히 포기하고 힘이 가장 많이 물리는 뼈대의 아랫도리의 하판을 둘러서 건물의 회전축을 완전히 결속시켜줬습니다. 덕분에 바람이 아무리 세게 불어도 기둥 밑둥이 뽑히지 않고 버틸 수 있었던 거죠.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저도 하판이 반만 덮인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오히려 바람 맞고 더 위험하지 않나? 생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죠. 생각보다 이 구조는 생활 주변에서도 흔하게 볼 수 있고 가구같이 작은 구조물을 만들 때도 자주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셀프 인테리어나 간단한 가구를 만드는 몇 가지 상황을 보면서 써먹어야 할 때 까먹지 않게 알아보겠습니다. 흔히 볼 수 있는 책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벽의 구조를 그대로 90도 회전시켰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거의 별 다를 게 없습니다. 책장의 높이만큼 측판이 있고 그 사이에 아까 벽체의 기둥 역할을 했던 선반이 놓이는 구조입니다. 마찬가지로 측면은 나사나 못으로 고정하겠죠. 옆으로 밀어보면 바로 삐걱댑니다. 사각형이 틀어지려는 힘이 결합부로 전달되게 되고 결합부에 있는 못은 그 힘을 버티지를 못하겠죠. 그래서 책장의 뒤에 보통 하판이 있는 겁니다. 옆에서 봤을 때 쏙 들어가서 깔끔할 수 있도록 홈을 가공하기도 하고요. 포인트는 특히 못 계열을 사용한다면 철물이 뽑히는 방향이 아니라 전단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합하는 게 대부분의 상황에 좋습니다. 그 때문에 뒤에서 앞으로 덮어주고 측면에서 고정하는 게 아니라 뒤에서 못이나 나사로 고정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 책장을 좌우에서 흔들어도 뒷판에서 전체 구조를 잡아주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책장이 가로로 길어지면 시간이 지나면서 처질 수 있지만 선반 뒤 중앙 뒷판에 고정하면 처짐도 어느 정도는 막아주겠죠. 디자인적으로나 실무적으로나 뒷판 전체를 고정할 수 없다면 일부만 잡아줘도 전체 구조가 어느 정도는 잡힙니다. 예를 들어서 중간에 암흑한 뒤에나 하판을 고정해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방식과 마찬가지로 전단력을 활용하기 위해 뒤에서 고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 뒷판은 여기에 물려있는 두 선반의 각을 측판 기준으로 봤을 때 움직이지 않게 꽉 잡아주게 되는 거죠. 상황 따라서는 이 정도 보강만으로도 구조적으로 충분히 안정이 됩니다. 눈높이보다 한참 아래에 설치될 책장이라면 이 보강을 가장 윗칸으로 해줘 보겠습니다. 실제 책장 깊이는 지금 샘플보다 훨씬 깊겠죠. 실제로 설치하고 눈높이에서 이 책장을 바라봤을 때 뒷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깔끔한 마감을 하면서도 구조적으로 꽤나 튼튼한 책장이 되겠죠. 무너졌던 벽과 비슷한 벽이 바로 이 뒤에도 있죠. 하지만 이 경우에서는 하판은 크게 구조적인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이 전체 구조가 흔들릴 위험이 있으려면 위 깔돌이와 바닥과 연결된 아래 깔돌이가 각각 움직이면서 이 전체 사각형이 틀어질 여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하지만 이 벽은 위아래 플레이트가 윗부분에는 콘크리트 보에, 아래는 바닥에 단단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각형의 위와 아래가 움직일 수가 없고 그래서 틀어질 일도 없겠죠. 딱히 하중을 받을 일도 없고요. 이런 경우에서 이 하판은 이 기둥들이 낭창낭창 움직이지 않게 그 정도 역할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식탁에서도 B팀의 구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식탁을 만들 때 상판 아래에 다리를 그냥 박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상판이 얇다면 중간 부분의 처짐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식탁을 좌우로 움직이려고 할 때 문제가 더 커집니다. 바닥과 식탁 다리 하단에는 마찰이 있을 거고 측면에서 가해지는 힘이 모두 이 결합부로 모이게 되겠죠. 그러면 금방 헐거워지고 부서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식탁 디자인에 이렇게 특정 한두 개를 아래에 둘러주는 건데요. 가구에서는 에이프런, 치마판이라고도 합니다. 상판의 처짐도 막아주겠지만 더 중요하게 상판과 다리들이 그리는 사각형이 틀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되겠죠. 태풍에 무너진 집 이야기에 나왔던 B팀의 벽을 거꾸로 뒤집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부분적으로만 구조를 잡아주고 있어도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에이프런은 물론 크면 클수록 구조에는 좋겠지만 극단적으로 폭이 넓다면 식탁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리가 걸쳐지는 부분만 넓게 하거나 아니면 다리를 굵고 큰 걸 사용하고 결합부를 강하게 고정해서 옆으로 가해지는 힘 정도는 견디게 하기도 합니다. 태풍에 무너진 집의 이야기를 통해서 구조를 간단하게 이해해봤습니다. 당연히 실제로 집을 지으실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고 특히나 집을 짓다가 태풍을 만날 일은 거의 없겠지만 혹시나 집을 짓고 있는데 태풍을 만나게 된다면 이 B팀의 대처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